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면서 미증시가 급등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린 1,30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내 수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소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분기 영업이익이 2,89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2분기 영업 손실이 12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1,584억 규모의 경어레투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루트로닝은 2분기 영업이익이 14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 투자를 위해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7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정점 통과 가시화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됐고 밤사이 미 국채금리 하락, 달러 약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수준 전후로 하락한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0.7% 상승했고 코스닥은 0.4% 상승한 83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 선물할 것 없이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선물에서의 강한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4천억 넘게 사며 외국인과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의 힘을 받아 탄력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하며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3%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7거래 연속 상승하며 우상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특징적인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대표주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IT 대표주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상승이 오늘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퓨어스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신재생 에너지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태양광, 원전, 풍력이 강했다면 오늘은 수소가 치고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어제까지 약 20% 상승했는데요. 오늘 14%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투스 보겠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을 국내에서 출시한 후 하반기 신작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며 8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KH바텍 보겠습니다. 어젯밤 언팩 2021을 통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를 공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작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제한적이라며 2%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미지근한 반응과 재료 소멸 때문일까요? 폴더블폰 부품인 힌지를 생산하는 KH바텍은 어제 이어 오늘도 4% 넘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죠.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도 양시장 모두 강한 불을 뿜은 가운데 목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달 만에 무려 3% 넘는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1.7% 오르면서 2,520선에 올라섰는데요. 역시 투심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나 봅니다. 7월 초에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2배로 수익을 내는 이 상품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3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3.2% 올랐습니다. 다음 코덱스 철강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제고하면서 다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제기되면서 국내 철강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와 손을 잡은 고려아연은 6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동국제강까지 일제히 강했던 가운데 이 상품도 5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역시 레버리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인버스 상품들이 일제히 하락률 상위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로 코덱스 인버스 체크해 보시면 8월 들어 기관의 매수 금액이 꽤 큰 편인데요. 그래도 확실히 인버스보다는 수급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오늘 1.7%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 상품도 사흘 만에 쉬어갔습니다. 치솟던 금값이 강달러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해지 수단으로 알려진 금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건데요. 7월 저점보다는 올라왔지만 올해 초에 비하면 아직 30%가량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LG이노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파란불 켜내는 날, 개인은 매수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보시면 애플 관련주로 묶을 수 있죠. 9월로 예정된 아이폰 14의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미리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쪽도 알아볼까요? 셀트리온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주도 섹터로의 위험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4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연일 정리해 5거래일 사이 1,791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국내 플랫폼 투톱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수급은 조금 갈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 네이버는 사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팔고 있는 가운데 순매도 4위 종목에 자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 정점론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인플레 정점론이 부각된 지금 시점에 주목할 모멘텀으로 DDR5, 사우디, 폐배터리 관련 시장과 업체를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함정남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치포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추운 겨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을 점검하고 대응책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혹독한 추이가 예고가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 특히 치포 동맹을 두고 중국 수출액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SK하이닉스 중국 매출 비중 그리고 이제 치포 동맹 시의 파장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경제 보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사드 사태 한번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한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만 따로 뜯어본다면 이제 현지 생산 부분이 또 있잖아요. 현지 생산하는 것들, 팹 라인이 2개가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는데 매출 규모는 한 3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D램하고 낸드 다들 아시다시피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세계에서 이제 3대 회사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그런 과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뭔가 잘못된 이제 그런 경제 보복을 할 경우에는 자충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IT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중국 스스로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국산 장비가 또 꽤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장비를 좀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산 장비를 뭐 이렇게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다소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새롭게 이제 소재와 장비 이런 공급선을 확보해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방해하는 하나의 좀 요인이 좀 되는 것 같고 저는 결국에는 이제 긴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제 치포에 이제 가입한 국가들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잡아둘 수밖에 없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그건 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계에는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지금 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경제 보복이 쉽지가 않다.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를 했는데 이건 또 한국 반도체 업계에 조금 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밀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줄 세우기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줄 똑바로 서야 돼. 그래서 우리 쪽으로 잘 된다면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중국의 보복도 겁나긴 하는데 중국이 반도체를 보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전에 한알령 때도 엔터나 게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자체는 업황에 집중해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육성 법안이 미국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두가 다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 때문에 수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줄다리기 사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등 터지는 듯한 이 억울한 상황을 좀 막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기다릴 만한 뉴스라는 것은 조금 좀 그 어떤 실적에 오히려 좀 부러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악재가 해소됐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좀 호황제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나쁘다 보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진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두 분 다 중국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오히려 업황 사이클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더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업황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전망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가격 추이를 알 수 있는 그 주요 지표들도 사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실적이 어디까지 부러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시장 경기 침체 과정 속에서 중간재 제품들이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침체에 의한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그 커버가 가능한데, 실제 지금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죠. 반도체 주요 수요 단위라고 할 수 있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로나 시대에 이미 다 한번 수요를 소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인데 이것 때문에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는 절대 아니죠. 그럼 과연 3분기가 어디까지 부러지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주식이잖아요. 이번에 확실히 고퍼가 되길 바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적이 부러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내년 1월에 실적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버텨내는 체력이구나라는 것은 내년 1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4분기 실적을 이제 1월에 발표하게 되니까 그거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만약에 10월에 실적 발표로 주가가 좀 부러짐이 온다면 그때는 좀 분할 매수로 담아가 볼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대한 햇빛 전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함정란 차장님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찌됐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D램, 랜드 모두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정상화될 것이란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경기의 침체, 하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 산업 소재잖아요. 여기에서 경기 하강 또 침체 이런 이 의견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역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략적인 이제 이런 하강 국면의 끝자락을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금 유추를 해본다면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쯤 되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시장에 좀 반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선반영하는 내년 한 1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선 9월달 DDR5의 출시가 가지고 오는 어떤 이제 환기 효과가 한번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치포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공급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 또 재고 조정을 겪으면서 이런 공급선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좀 점진적인 이제 그런 회복을 좀 보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년 경기 하강의 끝자락인 2분기보다 주식시장은 한 2, 3개월 앞서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1분기를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1분기 또 1분기 후반 정도가 돼야지 이 추세가 조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재고도 조금 해소가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의 그늘이 깊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청주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를 했습니다. 하반기 제품 재고 수준을 지켜보면서 내년의 투자 계획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증설 보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하단에 있는 부품업계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의 증설 보류에 따른 하반기 영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과잉 재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불경기에 따른 IT의
경기 정체 이렇게 좀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비와 소재 뭐 이런 쪽에서는 모두 다 이제 멀티플이 좀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져와서 뭔가 좀 적정 주가를 만들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호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전반적인 좀 긍정 시그널이 사실상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정이 좀 잡힌다면 이것들을 하나둘씩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이제 좀 이따가 다뤄드릴 이제 1년이 미뤄진 DDR5가 가장 좀 빅 이벤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에 출시가 되고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동안 좀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갔었던 뭐 기판이나 테스터 뭐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그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뭐 현재 가격대의 이제 저점 구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뢰를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 구간은 이제 전저점하고 자본 총계 그리고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 이제 그런 저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저점에 대한 이제 그런 신뢰는 어느 정도 좀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텔의 주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인텔이 지금 AMD보다도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돌려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의 좀 작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9월달 DDR5가 출시가 되면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앞으로 경기 침체를 좀 우려를 하면서 실적 피크아웃 논란으로도 주가가 가지 않고 있는데 9월에 DDR5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조금 추세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난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꺾였는데 인플레 우려가 일단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나스닥도 급등을 했고, 매크로 환경이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역시 우리 시장에는 이제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다시 좀 돌아오면서 실마리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CPI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기대 반영이 있었고 뭐 8.7 예상했는데 8.5 나왔다고 와 주식 사자 절대 그런 시장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는 필드에서 이것저것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방송을 하이닉스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힘든 게 뭐냐면요. 조급한 거 싸우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옆집 보면 막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나는 계속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1년, 2년의 전략을 짤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부는 지금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언제나 시장은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도주장도 그렇고 아닌 장도 그렇고 내가 시장과 떨어져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비싸니까 팔아? 절대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걸 헤쳐나갈 길들이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내년에도 햇빛 전망이 나올 테니 지금 나는 절대로 안 팔고 이것만 집중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 뭐 CPI 물가가 잡혀서 좋다 악재다 이런 건 반도체 방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연말에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반도체 섹터에는 좀 경기와 이 물가 지표와 좀 별개로 구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SK 하이닉스에서 악재는 이미 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하반기 이익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향후 투자 의견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7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다소간의 이제 감익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68조거든요. 그러면은 결코 비싸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악재란 악재는 뭐 전부 다 지금 맞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뢰의 저점 구간은 맞다. 하지만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트리거나 그럼 상승 재료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일단 3분기에는 3조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분기에는 2조가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멀티플을 넓혀가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DDR5 출시나 아니면 공급선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좀 확립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속되는 그 노이즈 때문에 저점은 맞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굉장히 좀 제한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당분간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돌발적인 그런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방으로 좀 슈팅을 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PBR 뭐 이런 거보다는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자본 총계가 지금 63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좀 하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높은 신뢰의 저점은 형성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어렵다. 중장기적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어서 그 반도체 혹독한 추이 예고 속 돌파구로 부상되고 있는 DDR5 이슈 톡을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고부가 제품인 DDR5 D램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DDR5 D램 이슈와 업계 영향을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텔과 AMD가 하반기 데스크톱과 노트북용 CPU에 이어서 서버용 CPU 등 새 프로세서를 선보입니다. 이 CPU는 모두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를 지원해서 이 DDR5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DDR5 D램 이전 메모리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이름에 좀 써 있죠. 뭐 이걸 굳이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나? 5라고 돼 있잖아요. D램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번에 이제 5세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당연히 속도와 저장 용량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달랐던 점은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부분 때문에 기판 기업들이 원자력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에 이제 전력을 효율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이것의 의미 자체는 이게 양날의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장이 좋을 땐 와 이제는 반도체가 다 바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뭐 세대가 때마다 그때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DDR5로 관련됐었던 대장주들 대덕전자,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다 충분히 좀 조정을 준 상태에서 다음 날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인텔이나 AMD에서 DDR5 관련된 반도체를 내놨어요. 이거 자체는 호재가 아니죠. 이거를 사서 쓰는 회사들의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반도체 사이클은 서버 투자가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들어간 것이 모바일과 PC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매년 내년에 몇 대 팔릴 거다, 어느 정도 사이클이다, 어느 정도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업들이 서버에 얼마 투자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올해 4분기에 올 겨울에 날씨가 쌀쌀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좋아지고 하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다 서버 투자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미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D램이지도 않을까, 이쪽 DDR5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좀 이렇게 그 뉴스를 기다리는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추세는 조금 돌려줄 수 있지만 분위기는 좀 돌려줄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은 맞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그 서버 투자에 대한 예측이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체 D램 시장에서 봤을 때 DDR5의 비중이 10% 내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텔과 AMD의 새 프로세서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세대 반도체인 DDR5로 전환을 하는 게 좀 기업들의 필연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필연적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도 진화를 계속 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성장성이 이제 관건은 이거죠. 성장성이 앞으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은 10% 안쪽이지만 2025년 되면 40% 이상으로 바뀔 거는 거의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더 모든 IT 제품들이 더 고사양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는 지금 너가 어디까지 반영했는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들, 지금 나오는 뭐 CPU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에 주가가 좋았을 때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빠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을 매는 좀 맞은 자리이지 않나? 그럼 그 자리에서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 그 트리거는 좀 다시 한번 뭐 재차 강조드리지만 올 겨울에 있을 서버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버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시장에서 조금 더 가시화되고 좀 분명해져야지 이것이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뭐 DDR5도 이미 시장에서 주가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뭐 악재를 반영을 한 것처럼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D램이라고 하는 DDR5가 지금 뭐 돌파구까지는 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적으로 이제 전방위 회사들이죠. 전방위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다 클라우드잖아요. 그거에 이제 사용되기 위한 서버 D램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제 증설을 하고 얼마만큼 이제 신설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뭐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에 강한 임팩트를 주려면 방향성보다는 속도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물가 얘기하고 경기 얘기하고 뭐 소비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속도를 줄 만큼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치들이.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이 회사들이 비싼 초기 국면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서버들을 대거 이제 마련을 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 좀 논리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반복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출시에 따른 급반등보다는 저는 이제 저점 신뢰 구간 확보 이 자체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지고, 아직 이제 본격 양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대신 이제 저런 시그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제 DDR4에 비해서 DDR5의 이제 비중이 얼마큼 올라갔고, 여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속도와 수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면 투자 심리 정도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붙잡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신제품 빨이라고 이제 컨벤션 효과는 이제 부품, 뭐 소재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버 투자나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셨듯이 뭐 소재나 부품단에서 또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역시 기판 쪽에서 이번 반등에 좀 뒤처진 부분도 있어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출시의 속도를 좀 내지 못하다 보니까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했었는데, 이제 출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장 관심은 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불량품을 걸러내고 얼마만큼 이제 이런 채산성 양산을 이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단계다 보니까 테스터들의 관심이 또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의 이제 양대 종목이죠. 뭐 심텍과 대덕전자, 뭐 검증이 된 종목들이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3대 테스터 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리노공업, TSE, ISC 요 세 종목도 DDR5 이 초기 국면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관심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뭐 기판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율이 관건이다 보니까 테스트 업체들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건설주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을 전후해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지금 건설업계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제2의 중동 붐이 올 수 있을지 건설주 영향까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옴시티, 그리고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지금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국내 시장에서 한번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세자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좀 그런 확산설이 있는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미 초기 수주 성과를 기록을 했고, 정상회담이 향후에도 추가 수주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제가 증권사 직원인지 건설사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건설, 친환경 이쪽으로만 너무 자세하게 계속 보시죠.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는
지금은 사람들이 한번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본인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위기가 왔었을 때 전 세계 미국이 달러를 풀었을 때 집에다 꽂아줬잖아요. 다음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집에다 돈을 꽂아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게 건설이에요. 그것이 유럽 쪽이 풍력이고 미국도 풍력이고 친환경의 명분은 더욱더 앞으로 세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우디도 지금 네온시티 전 세계가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풍력도 원전도 충분히 지금 좋은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데 자, 지난달에 CPI 발표하고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주가는 그때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다음번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좀 시장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시장 상황인데 그때까지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떡밥이 던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살만이 와서 수주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수주 기대감이 이거는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꿈꿀 수 있는 시간은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경기 민감주 건설주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8%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뭔가 대응 건기 민감주에서 자꾸 싸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밥을 던진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언젠가는 만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업종, 경기 민감주를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건설 업종이 좀 볼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말씀 주신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도 2분기 실적도 양호했습니다.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향후 중동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이익 레벨업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뭐 당연한 그런 이제 수순이고 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네옴시티에는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컨소시엄을 했었던 이제 그런 전례도 있고, 다만 이제 시기와 규모 면에서 아직 이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런 주식은 이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기보다는 얼마만큼의 숫자가 찍힐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움직이고 또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뭐 불과 한 1,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은 뭐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이고, 만약에 뭐 수십조, 수조 원대 수주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주 규모에 따라서 이제 주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기초적인 그런 이제 토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만, 공항, 도로 뭐 이런 기반 시설부터 해서 결국에는 하우징까지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과 과거 이제 중동의 건설 전력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해상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좀 좋은 케미를 만들어내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기와 규모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은 남아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초기 물량에서 통신이랑 기반시설 쪽에서 중국 업체가 거의 휩쓸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으로 추가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해봐서, 이제 건설은 이제 거의 이제 수주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시각을 좀 달리 본다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시공사를 찾아 나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국을 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제 물론 보도는 됐지만 좀 와야 오나 보다 이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의외로 방위 사업 쪽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아파, 수니파 이런 갈등의 또 중심이 된, 이란과의 이제 이런 갈등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 아람코 시설이 또 드론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이제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등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과 약간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 만약에 왕세자가 온다면 뭐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에 무기를 구매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핵무기까지 저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원전, 핵 융합 뭐 이런 쪽에 그런 좀 기술, 그리고 이제 수소까지 감안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또 개활지잖아요. 저 사막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좀 노후화된 그런 무기를 좀 바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방산, 특히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도 있고 또 이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이 방산에 관련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 그리고 원전의 그런 대표적인 뭐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종목에서 오히려 좀 틈새를 좀 만들면서 의외의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가 뭐 굳이 시공사를 찾으러 한국에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방산 업종과의 어떤 뭐 수주 계약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차장님이 이제 워낙 또 대표적인 밀떡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그 방산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좀 좋게 우리가 봐야 할지 좀 설명을 듣고 갈까요? 일단 이제 전차 쪽이고요. 이제 그 현대 로템 쪽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쪽이 아마 이제 주력 전차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진다면 이건 뭐 500대, 뭐 500대 1000대 문제가 아니라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수주가 나올 것 같고, 아까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올 초에 4조 규모의 이제 좀 수주가 나왔듯이 그 관련돼서 이제 그런 드론이나 또 이제 대공 방어를 위한 이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목표로 하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LIG 넥스원 이 두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차에서 현대로템, 그리고 대공방어 시스템과 드론의 LIG 넥스원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조 원의 수주요. 네. 정말 대규모의 수주를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건설주로 돌아가서 건설주의 투자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지금 이제 뭐 건설주를 보니까 네옴시티건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뭐 재건도 있고 홍수로 뭐 빗물 터널도 있고 아파트 공급 확대도 있고 굉장히 좀 이슈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최선호주 투자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펀딩처럼 운영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 테마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눈치 게임이잖아요. 지금 시장도 금리를 이러면 좀 속도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성장주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이쪽으로 좀 얘기가 가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뜻이니 다시 경기 민감주, 이게 지금 눈치 게임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건설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계속 자기 자리는 지켜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옴시티도 있지만 저는 올해 좀 중소형주들이 좀 날개를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되었기 때문에 소형주가 확실히 무조건 매도를 쳤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는 해라서 소형주가 확실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이 확실히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어떤 종목이 대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소형주 단에서 종목을 불러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마에 좀 결을 잡아 두신다라고 한다면 이쪽 중소형주 단에서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건설주들은 이제 대장주 안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괜찮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친환경, 풍력, 태양광은 날아가는데 수소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거든요. 너는 오래 걸릴 거야라는 것 때문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을 뭐 주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후발주자로서 쫓아가기에는 좀 손색이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플랜트를 지을 때 틀림없이 수소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플랜트 전략까지도 그 안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뭐 꼭 수소가 아니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대규모 공사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원전은 저는 건설보다 원전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가 100% 산유국인데 왜 원전 짓나요? 왜 친환경으로 가나요? 이게 10년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원유라는 것은 유한자원이잖아요. 이것이 고갈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원전으로 바꾸려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이미 짰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100조 규모 아랍에미레이트 이거 우리가 쑥 간다. 그때 뭐 무슨 기업, 웰크로한텍이었나? 뭐 어쨌든 막 10배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유한 자원이 끝나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풍력, 친환경, 원전 섹터가 기준으로 좀 세우셔야 되고, 방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맞물리는 게 원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풍력은 좀 올라갈 거,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이 좀 널뛰기가 피곤하다고 한다면 원전이 지금 좀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다음은 내 차례야라는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건설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좀 큰 종목단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원전주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소재 탈중국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한 관심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성장 추이부터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대다수의 레포트에서는 이제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2030년까지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은 매 3년마다 이제 2배씩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현재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이제 하이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 이유고, 완성차들도 직접 뛰어들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폐배터리를 그러니까 폐기물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신제품보다 조금 못한 성능을 갖고 있는 소재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제 이거를 리유즈하고 이제 리마이닝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폐배터리의 성장성을 의심한 여지가 없고, 아직 이제 규모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고도의 이제 성장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재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소재 업체들의 멀티플을 끌어내릴 이제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전망도 있고, 나중에는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까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본격화된 거는 2008년부터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분량을 다시 이제 제공품으로 이제 재활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셀 업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일하이텍도 사실 이제 SDI의 불량품을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리사이클링하면서 이제 커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셀 업체들의 영향력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성장성을 보고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좀 느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의 폭발성은 시장 규모가 확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실적이 찍히고 나면은 주가의 폭발성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을 쭉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성은 어쨌든 2030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의 성장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찍혀 나가는 그런 실적보다는 오히려 투자 심리나 또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세가 크다라고 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이걸 매매하실 만한 굉장히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 상장한 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로 또 마감을 했었죠. 이외 관련 기업들로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일단은 저는 삼성 SDI가 안 할 리 없죠. 이거 사업자 해외 거점까지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DI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 2차 전지향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다 몰아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거기만 죽기 살기로 담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갈 때 SDI도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마저 들 정도로 약간 조금 뭐 올라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긴 그림으로 SDI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친환경을 굉장히 내년에 주도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친환경이라는 것이 결국 에너지 전쟁, 에너지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얻다가 모아놔야 돼야 되는데, 그 ESS가 해외 ESS가 삼성 SDI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데 대장주로서는 저는 이제 삼성 SDI를 가장 큰 덩치로서는 SDI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이거를 운반하는 뭐 전용 뭐 팩을 뭐 만든다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큰 의미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아 그룹이 이제 정해선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3대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기아,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바, 현대글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을 이쪽에다가 좀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단타치거나 오늘 내일 좋으려고 매매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템포로 글로비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 뭐 매집에 관심을 가져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2차 전지는 완전히 좀 종목별 차별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는 놈들과 못 갔던 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놈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에이프로라는 종목이
종목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가능성에 대한 검사 장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세가 이렇게 시장에서 바닥 찍고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들다가 내 차례 되면 가야지 뭐 이런 시장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차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지트로닉스가 현대차와 공동 배터리 프로젝트 진행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군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내년에 지금 뭐 에너지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친환경이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강자인 삼성 SDI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를 보면 신규 상장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출회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밸류에이션과 투자 전략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두 기업 모두 이제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고 뭐 회수, 분리, 추출, 뭐 재가공, 판매와 유통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유한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은 지금 뭐 50배, 뭐 한때는 100배가 넘어가는 그런 멀티플을 좀 받아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밸류 부담은 저는 뭐 크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순도와 효율성 면에서는 이제 재활용 배터리가 다소 좀 열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양극재, 음극재 공급에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함정남 차장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ESS 산업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그러면 뭐 한 2, 3년 정도 이후에 실적을 끌어와 주가에 녹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 이제 짚어주신 대로 이제 좀 수급의 변동성도 있고 잠재 매물이 많고 또 이런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과의 어떤 괴리에 따른 마찰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 소재 업체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1개월, 3개월, 6개월 가면서 주가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퀀텀 점프를 좀 보였듯이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해진 멀티플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요즘에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뒤에도 다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포트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함정남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